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결혼 생활을 1년도 채우지 못한 35살의 여자입니다. 20대 중반부터 몇 년 만나던 사람과 제 나이 28에 헤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열심히 일하고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제 나이가 33이더라고요. 서울이나 경기도도 아니라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쉽게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동네에서 직원 숫자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 새로운 인연은 고사하고 맨날 보는 얼굴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나마 20대 때는 소개팅 자리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30대가 되어버리니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웬만한 애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 키우느라 바쁘니까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었고 가끔 한 번씩 보는 괜찮다 싶은 남자들 역시도 거의 유부남이었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일이나 하고 돈이나 많이 모으자는 생각으로 몇 년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제 나이가 어느덧 30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연봉도 동종업계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애초에 제가 사는 이 동네는 멀쩡한 회사가 별로 없긴 합니다. 흔한 대기업 계열사나 공장도 하나 없고 제일 큰 회사라고 해봐야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금속 가공 공장 아니면 김치 공장 정도가 전부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제가 다니는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고 나름대로 어렵게 입사한 회사라서 다시 다른 일자리 찾을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죽기 살기로 버텼어요. 직원들 대부분이 아저씨들이라 20대 여자가 다니기에 힘든 점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곳은 여기보다 더하다는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지금 와서는 술 한잔 마시고 욕 한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추억들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말로 다 못하는 서름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악 물고 악바리처럼 지금까지 버티고 지냈더니 직급도 주임을 지나서 대리를 달았고 사내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어요. 남편과의 본격적인 연애는 1년 반 정도 했지만 실제 알고 지냈던 것은 그로부터 한참 전인 4, 5년 전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처음엔 친구처럼 다 같이 놀다가 사적으로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 비슷한 것도 하면서 호감을 키워나갔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너무 애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항상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재력을 대놓고 과시하진 않았지만 평소에 걸치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이 대부분 비싼 브랜드였고 시계나 지갑도 명품을 좋아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외제차를 타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차로 금방금방 바꾸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집안에 돈이 얼마가 있다고 말을 하진 않아도 자기 집에 여유가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많이 풍겨왔어요. 연애를 1년 넘게 하다 보니 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조금 이르다 싶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어요.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대충 집안 상황도 알게 되었는데 두 분은 이미 어느 정도 은퇴 수순에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몇 년 전 시골에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사시는 중인데 어머님은 일을 안 하시고 아버님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시골 한직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라 바쁠 것도 없이 항상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두 분이 여행도 자주 다니시면서 시골에 있는 텃밭을 가꾸면서 사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만 해도 비슷한 나이인데 아직은 두 분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빠가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려서 엄마랑 둘이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장사는 생각보다 매우 잘 되긴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여행도 보내드리고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딱히 힘들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볼 때마다 여유가 넘쳐 흘러 보이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골집이라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집도 넓고 깔끔해 보였고 아버님이 취미로 골프나 낚시도 즐기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집안 식구들도 다들 화목해 보이고 내가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 제 인생도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 승낙을 바로 해주시는 덕분에 빠르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올 초에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신혼집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양가 부모님이 반반씩 부담해서 신혼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여기가 집값이 많이 싼 편이고 전세는 더 저렴한 게 많아서 혼수까지 모두 포함해 1억 5천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세금은 부모님들끼리 반반 부담하셨고 들어가는 혼수 비용은 저와 남편이 반반씩 부담했어요. 아무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식 올리고 남편이랑 같이 살 때까지도 저는 전혀 시댁과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중산층 정도로는 살고 계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제 앞에 펼쳐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다른 형제도 없었고 딱 우리 두 사람만 신경 쓰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식 올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시댁 집안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일단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던 겉모습은 전혀 현실과는 달랐고 말 그대로 빚 좋은 게 살고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집안이었어요. 지금 살고 계신 넓은 집은 알고 보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살고 계셨고 그마저도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을 해주시기 위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신 상황이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부모님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집도 있고 다른 큰 재산이 없더라도 아버님 퇴직하시면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집도 전세였고 그마저 전세금의 대부분을 다시 대출을 받아서 저희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전부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나 시댁 재산 덕보고 살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벌어서 시부모를 봉양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세금 지원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결혼하고 난 뒤로 한참 후에야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집안이 여유가 있다고 직접 대놓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럴 거면 은근히 티라도 내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집도 절도 없이 생활비도 부족하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드리면 될 거 아냐? 어차피 받은 것도 있는데. 나 결혼하기 전에는 용돈을 30만 원씩 드려왔었는데 이젠 50만 원은 드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벌이를 생각해보면 50만 원이 아예 못 드릴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 모양인데도 자기들은 할 거다 하는 시부모들이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골프와 낚시를 즐기고 연휴마다 어머님과 여행을 다니십니다. 남편도 외제차를 타지만 아버님도 국산차 중에서 7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끌고 다니세요. 공무원 연차가 꽤 쌓였기 때문에 버는 돈이 적진 않지만 매달 쓰는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일을 하셨지만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수입이 줄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당연히 저희한테 이것저것 기대를 많이 하시겠죠? 우리도 지금이야 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지만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시부모를 부양하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왜 이걸 이제야 이야기하냐고 앞으로 대체 어쩔 셈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정말 하나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우리 둘이서 맞벌이하면서 버는 돈이 얼만데 시부모한테 겨우 그 정도는 보내도 문제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벌잖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보내드려도 아무런 지장도 없어.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만데.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주긴 해주신 것이 맞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돌려드리고 서로 안 돕고 사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노후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무리해서 도와주셨다면서 용돈이나 시부모님 노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양심이 있지. 그렇게까지 많이 보내자고 안 해. 그리고 우리 아빠 공무원이라 은퇴하면 연금도 나오잖아. 그냥 적당히 성의 표시하는 정도로만 드리면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남편은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결국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따라오길 원했어요. 본인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다면 최소한 결혼 전에 솔직히 이야기라도 했어야 제가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댁 상황을 제 스스로 감당이 가능한지 아닌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결혼도 했고 시간도 꽤 지났으니 내가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와서 자기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는 꼴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수입이나 재산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지 않나요? 우리 부부 벌이가 어느 정도는 되니까 저금은 얼마나 하고 생활비는 얼마를 쓰고 남편과 내 용돈은 얼마씩 쓰면서 언제 집을 사야 할지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겨우 반년 만에 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지만 만에 하나 남편과 저 둘 중 한 명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어쩌라는 거죠? 제가 아이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벌이가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에 복직을 못해서 남편 외벌이로 살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세상에 평생 직장도 없고 아무리 튼튼한 회사에 다닌다고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으면 회사에서 버티고 있기 힘든 게 현실인데 이제 60대 초반이신 시부모님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일단 돈 문제는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해놓고 이틀 동안 엄청 고민했어요. 차마 다른 사람들에겐 물어보기에도 창피하고 우리 친정부모님도 이 소식을 들으면 쓸데없이 걱정을 하실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어떻게든 부부의 형태라도 유지하고 살고 싶어서 일단 남편이 하자는 대로 최소한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나중에 일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월급 관리는 각자 따로 하기로 했어요. 생활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서로가 50만 원씩 매달 집어넣고 그 돈으로 공과금과 우리 두 사람의 식비 생활비 등을 해결하면서 나머지 개인 지출은 알아서 하고 돈 관리도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월급에서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려. 50만 원을 보내든 100만 원을 보내든 내가 상관 안 할게. 그럼 불만 없지? 남편도 제가 하는 소리가 썩 나쁜 제안은 아니었는지 제 이야기에 동의했고 그때부터 한 집에서 살지만 각자 따로 주머니 차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과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시댁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아무래도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고 남의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오는 바람에 평생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 건가 별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생활비 통장에 50만 원을 보내도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250만 원이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타고 다니는 차 할부금 내고 자기 부모한테 용돈 넉넉하게 보내고 나서도 꽤나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취미생활도 즐기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술도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돈을 관리하자고 했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버는 돈을 족족 남김없이 써버리는 것 같아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사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믿을 건 남편이 아니라 내 돈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악착같이 아끼며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만약 시부모가 문제를 일으키건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크게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제 몫을 챙겨서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게된 부부관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놀다가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이제라도 경제권을 합쳐서 다시 함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건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을 고쳐먹게 만드는 건 아버님과 남편이 골프를 치러 다니고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새로 샀다며 가방 자랑을 하실 때마다 빨리 이 집안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나까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저렇게 돈 쓰기 좋아하고 아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온다고 해도 남편과 시부모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몸만 같이 살지 따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신혼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시부모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쯤 우리 지역에 새로 아파트 신규 분양이 있었고 저한테 마침 청약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붓고 있었고 우리가 아이는 없었지만 신혼부부니까 조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3평짜리라서 남편과 둘이 살기에 조금 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분양가가 생각보다 워낙 비싸고 전세금에 모아놓은 돈을 다 합쳐도 대출을 꽤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선뜻 손이 나가진 않았어요. 남편이랑 모델하우스까지 다녀와 보고 그런 좋은 집에 사는 모습을 상상만 하면서 나도 저런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지 며칠 내내 새 아파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형편에는 무리였고 나중에 돈 더 모아서 적당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자고 마음을 접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남편이 시부모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어머님이 저녁을 먹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새 집 알아보고 있다면서? 나도 얘기 들었다. 그러지 말고 아예 45평짜리 아파트 같이 얻어서 너희랑 우리랑 함께 살자. 어머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원주택 전세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집주인이 계약 연장 안 해줄 테니 나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45평 아파트를 5억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 재산, 우리 부부 재산을 다 합쳐서 그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대출을 2억을 넘게 받아야 하지만 넷이 같이 열심히 갚아나가면 문제될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좋니?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대출금은 우리도 같이 갚으면 되잖아. 그 집에서 졸지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내 불편함은 누가 책임지나 싶었는데 남편이랑 시부모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이미 합가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김치국 퍼마시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댁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애초에 가진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전세금이랑 다 합쳐봐야 큰돈도 아니고 45평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정말 많이 받아야 하는데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대출금은 누가 다 갚습니까? 남편은 옆에서 우리 두 사람 벌이가 얼마니까 대출금 갚고 네 사람 생활비 쓰고 나서도 돈이 여유가 있다면서 제게 침까지 튀겨가며 설명을 했고 진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완전 상등신 호구로 보는구나 싶었어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생각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나는 절대 너네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면서 모시고 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그냥 두 집이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대로 45평 아파트를 대출 왕창 받아서 사고 그 집에 네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내 식구의 모든 생활비와 은퇴한 시부모의 용돈까지 제가 다 들여가면서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느라 등골이 휘어가는 제 모습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만약 제가 아이까지 낳는다면 남편이랑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어도 모자라겠더라고요. 남편은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다 봐주는데 좋지 않냐고 요즘 세상에 그런 시부모가 어디 있냐면서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욕이 튀어나올 것 같고 진짜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라서 그냥 앞으로 시부모와 합가 이야기는 내 앞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죠. 진짜 돈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세금 떼면 4천이 조금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었고 시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보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3천도 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제가 5천 조금 넘게 벌고 있는데 아무리 남편과 시부모의 속내를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내가 고생해가며 번 돈으로 자기들 노후까지 편하게 호의호식하겠다는 소리로밖에는 안 들렸어요. 그날 남편과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잠깐 시댁에 들러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어제 있었던 합가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것 같아서 야근 있어서 못 간다고 그냥 할 말 있으면 지금 하시라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몇 번 연거푸 한숨을 쉬시더니 너가 어제 우리랑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면서? 얘 진짜 하나도 불편해할 거 없다. 45평이면 집이 얼마나 넓은 줄 아니?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고부 갈등이 어디 있어?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산다더라. 내가 진짜 잘해줄 테니까 같이 살자. 아니, 제가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뭐하러 시부모랑 같이 살겠어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같이 사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고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아야 하고 아버님도 얼마 후면 은퇴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 같다고 좋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정말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어머님이 뭔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돈이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안 해줬어? 야, 나도 너한테 생활비 달란 말 안 해. 누굴 거지 취급하고 있어? 너 우리랑 같이 살 생각 없으면 너가 우리 집안에서 나가. 그딴 며느리 나는 필요도 없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화를 내도 모자란데 오히려 왜 욕을 먹고 있나 싶었습니다. 일단 어머님이랑 말이 안 통하니 대충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낮에 전화 와서 같이 안 살 거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랑 똑같이 한숨을 푹푹 쉬며 당신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그럼 너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되물었어요. 당연하지. 난 하나도 걱정 안 해. 이참에 장인 장모님까지 전부 모시고 6명이 한 집에 살까? 근데 우린 괜찮은데 장인어른이 불편해 하시겠지.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처가부모님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결국엔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몇 년이 지나면 아버님도 은퇴하시고 결국 누군가 돌봐줘야만 하니까 저보고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 양보하랍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딴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거 절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고 대화로 풀 생각은 집어치우고 당분간 시간을 좀 갖자 말하고 저는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최소한 며칠 동안 조용히 머리나 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우거지상이 된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건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해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내 딸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멍청하고 맹추 같다고 가슴을 치시더니 너가 그 집안 기둥뿌리 뽑아서 와서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해라. 너희들 앞길이 구만리인데 벌써부터 부모 모시고 어떻게 사니? 앞으로 계속 남편과 같이 살면 시부모를 모시고 살든 아니든 시댁의 원망은 제가 다 듣고 살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시간 끌다가 아이가 생기고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빨리 이혼하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는 당신 부모 노후를 책임지기 싫고 절대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너랑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늦기 전에 빨리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이혼 이야기까지 제 입에서 나오니까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유가 없긴 왜 없어? 너랑 너희 부모들은 지금도 나한테 같이 살자고 강요하고 있잖아.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나 마찬가지야, 알아?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가. 어차피 결혼하고 지금까지 통장도 따로 관리하고 살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가 혼자서 평생 너네 부모 모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죠. 우리 친정집이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고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님 두 분 모두 매일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사십니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지만 골프채 한번 잡아보신 적도 없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뽑아왔던 남의 집 기둥뿌리는 다시 제자리로 반납하고 그냥 친정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이혼하겠다 선언하고 먼저 신혼집부터 정리했어요.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눠갖고 혼수는 각자 필요한 거 적당하게 나눠갖자고 이야기 마쳤는데 며칠 후에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들 진짜 이혼하기로 했니?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자기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말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사정 좀 봐달라고 하시다가 제가 단호하게 이혼할 거고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더니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웃기고 있네 진짜. 너네 부모는 안 아프고 안 늙을 것 같아?
어차피 너도 이혼하고 친정 들어가 봐야 늙은이 모시고 사는 건 똑같아. 너네 부모는 별다를 줄 알아? 내가 딸이 되어서 부모님을 모신다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랍니까? 피도 안 섞인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알겠다고 나는 내 부모님 모시고 살 테니까 당신들은 아들 보고 모시고 살게 하라 대답하고 전화 끊자마자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이혼하는 건 아닌지 주변 지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남편이 뒤늦게 숨겨왔던 시댁 집안 사정을 고백했을 때부터 언젠간 결국 이렇게 될 예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 돈으로 시부모를 먹여 살리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제 돈으로 놀고 먹고 다녔다면 아마도 지금 배 아파서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시집을 서둘러서 가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 크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매사에 신중하게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이가 생기거나 정들어서 못 헤어지기 전에 이혼을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혼하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참고 살았다가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